예, 특집 집중 진단 시간입니다. 중국의 위기론들이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헝다 이제 홍콩에서 파산시켰다는 얘기 있었죠. 또 트럼프 리스크에 떨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중국 최근에 갔다 오셔서 분위기 좀 알아보려고요.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현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현지에서 엄청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들뜨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시면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가서 한 4개 도시를 돌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군, 그다음에 말씀하신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공산당원들은 또 좀 더 만나서 다양한 입체적으로 좀 인터뷰를 좀 해보고 현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낌은 좋지는 않다. 여전히 좋지는 않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비관적인 부분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꼬꾸라진다는 식의 표현은 좀 맞진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느낀 큰 키워드는 일단 소비 양극화가 너무 좀 심하다라는 부분들. 제가 이번에 그 젊은 MZ세대 6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24세에서 26세 사이인데 업종도 다양하죠. 명품 매장이라는 친구, IT 업종, 국영, 민영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도 먹으면서 참 말씀 얘기를 해봤는데 명품 매장에 있는 친구는 매장 매출이 줄지는 않았대요. 그 돈 있는 사람 여전히 돈을 쓴다는 것들이죠. 근데 IT 업종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줄어든다든지 예를 들면 임금 동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최강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남성과 여성도 또 이렇게 이야기한 측면이 또 다르더라고요. 또 여성인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월광족이라는데 돈을 버는 대로 다 쓰는 친구들인데 여전히 좀 월광족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젊은 25세에 된 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도시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확실히 1선과 3선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선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거의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3선 도시는 좀 심각하게 한 20% 이상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소비 양극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립스틱 경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경기 불황이니까 조금 저가를 더 찾는 이게 또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재는 약간의 이제 회복세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내구 재소비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상황을 팩트로 체크를 하면 지난해에는 어쨌든 5% 성장을 중국이 마쳤습니다. 기대치를 맞췄는데 올해 성장률들은 국제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4% 중후반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5.2 GDP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인데 저는 이제 표현이 꾸역꾸역 막혔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명목 GDP를 보면 한 4.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결국 총부채. 그러니까 이제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제가 소비를 강조한 이유가 지금 모든 게 소비의 중심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침체하고 총부채 증가 있기 때문에 명목 GDP가 지금 이제 하락 부분을 좀 관심 있어 봐야 된다. 그래서 IMF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한 4.6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쭉 해서 지금 한 2028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4로 보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좀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IMF나 월드뱅크나 그다음에 OECD 평균을 한번 보면 평균 기원이 4.5에서 한 4.7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3월 양회 때 리창 총리가 도대체 몇 %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가 4.6에서 5% 정도를 이런 구간 성장, 중국에 해왔던 과거에. 두 번째 가능성이 이제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 했던 것처럼 5% 내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1% GDP가 고용 유박 효과 계속 한 250만 명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5% 내외로 일단은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신 이제 성장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계획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IMF 총재가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이 이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 모델에 대한 좀 구조적이 필요하고 지금 지속 성장,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잠자고 있는 위안화 예금을 빨리 소비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이 이제 지속적인 성장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명확하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국제기관들은 이제 올해 중국 경제는 뭐 4% 중후반, 뭐 중국은 한 5%까지. 그다음에 2028년에는 3.4%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률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도 둔화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좀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금리를 막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안화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우대율이었나요? 그건 동결하고 결국 지준율은 또 내렸습니다. 중국에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지금 경기 부양 시점을 두고 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금 누가 세냐 하는데, 근데 전반적인 중론은 일단은 1월 달에 지금 이제 지났고 이제 2월 지금 춘절 연휴가 있죠. 일단은 소비의 상황을 볼 것이고 5월 달 노동절 연휴, 이 소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회복 속도를 보고 아마 적절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분들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과도한 양적 완화는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요 말을 지금 제가 지금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중국 정부가 하는 2024년도 거시 통화적인 정책 부분들을 좀 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중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주기 조절과 과주기 조절을 가능한 시너지를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역주기 조절이라는 말이 좀 많은 시청자분이 좀 어려워하실 텐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감세, 정부 투자 확대하고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한다는데,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결국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불균형, 그다음 부동산 거품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를 보고 있냐면 2월과 5월이 지나는 시점, 여기에서 할 것 같다. 이미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에 대한 근백이 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 끝났다. 근데 그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역주기 조절이고, 그다음에 과주기 조절. 역주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과주기 조절입니다. 과라는 게 뭐냐, 한 단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지속 성장할 수 없다. 때문에 지금 체질을 바꾸는 거죠. IMF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에서도 나왔던 첫 번째 2024년 경제 업무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혁신을 통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한 이 경제 성장 체질을 바꾼다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뭐 규제 개혁, 그다음에 내수 확대, 이런 저성장을 더 타파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과주기 조절 이리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역주기 조절, 유동성을 푸는데 시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2월과 5월을 좀 보는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과주기 조절에서 계속해서 중국이 체질을 바꾼 형태로 2024년도가 아마 구성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글로벌 경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선 아닙니까?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뭐 모든 국가나 뭐 기관이나 정책이나 기업이나 사실은 트럼프 2.0이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중국은 어떨까요?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기도 네. 한데, 지금 트럼프 2.0이 됐을 때 지금 시진핑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트럼프 2.0, 1.0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묻고 또 물러가는 그 바이든의 괜찮은 것은 또 가져가면서 트럼프식의 관세를 붙이는, 그러니까 또 훨씬 더 미중 간의 새로운 또 변화된 이 대립 국면이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용돌이는 결국은 이제 한미,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가 다시 이제 엮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저는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올해가 뭐 76개국에서 지금 선거가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11월 대선에 따라 다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보지만 바이든에서 지금 대중국 제재, 반도체 제재는 지금 틈이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 많다라는 거죠, 룸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 2.0에서는 그 룸을 결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중국은 계속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의 한국에 대한 제재 부분도 또 이제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노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올해 이 대선이 가져오는 그 여파가 저는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중국 경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중국 증시 좋지 않고 또 HG, 홍콩 HG수는 사실 중국의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뭐 ELS 우려도 있고 상당히 부진한 흐름인데요. 중국 증시를 보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전망은요? 이 ELS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뭐 다른 방송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상반기는 일단 제가 아까 시점을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반기 정신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게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위를 덜어내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근데 제가 아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작업은 끝났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조정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헝다르 홍콩에서 좋지 않은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뭐 일련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중국 정부 입장 이럴 겁니다. 지금 가계자산 부동산 60%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증시가 지금 또 지금 많이 증발됐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하고 지금 증시를 합쳤을 때 약 한 50조 위안. 그러니까 중국 GDP의 거의 한 37% 이상이 지금 증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지금 2억 명이 훨씬 넘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자 유출, 자산 붕괴 이런 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은 매우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끝났다 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 날 인민은행이 또 0.5% 인하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조 위안 정도 유동성이 풀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난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증시가 바닥을 친 적 3년 가까이 이렇게 한 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반등을 언제 볼 것이냐. 세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 돼. 정책, 유동성, 기업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제가 볼 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인데 유동성은 제가 시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소비가 이제 화면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나타날 것인데 이 미중 간의 부분에서 국영기업들, 즉 국영기업들 제조 PMI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 이익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런 시점적인 부분들 했을 때 저는 이제 일단 5월 이후 상반기를 좀 지나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로 보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뭐 이 지수로 보지 않고 그런데 그럼 종목으로 본다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다. 근데 전체적인 지수로 본다면 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타이밍을 조금 더 비교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 교집합을 찾아본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한 5월이 지난 7월 이후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집중분석 오늘은 중국 경제 현장 분위기하고 증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